비유를 들자면은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게 사실은 다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언제 좀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미국이 언제 좀 꺾일 것인가.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제 체력이 건강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약간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이제 체력이 강한 사람이 이제 겨울에 우통을 벗고 찬물에 들어가면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면서 너네들도 같이 들어와라. 이러는데 이제 그 체력이 강한 사람이 드디어 감기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예를 들어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그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지금 유럽도 이제 스위스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가 이제 터지었습니다. 그 고리가 금리 인상을 앞으로 더 과감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이고 또 하나는 이제 뱅킹 부분이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대충 봉합이 되고 끝날 것인지 계속 그 한 6개월, 1년 정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2008년 3월 달에 베어 스탠스가 있어서 사태가 구제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2008년 9월에 가면은 리만 사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게 6개월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지금 2008년 이걸 자꾸 이제 되돌아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효과가 좀 같이 상반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양극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에는 1929년 대공황 사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표들이 이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은행 뱅킹 섹터는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추게 되면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하이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그 주변국들 미국 주변의 나라들은 조금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양극단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전망을 하더라도 전망의 어떤 그 신뢰성이 낮은 예, 그런 상황이 좀 현재는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이제 그만큼 좀 불확실한 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뱅킹 섹터 부분은 좀 재밌는 상황들입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은 좀 특수한 은행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시그니처 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특이한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된 이제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이 다 이제 실리콘밸리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가가 무지 좋았고 IPO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예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예금이 1,000억 달러에서 거의 1,900억 달러 이 정도 될 정도로 한 해 동안 예금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돈은 많으니까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고 예금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은행들 대형 은행들에 비해서 모기지 아주 장기 채권이죠. 모기지 채권이나 그다음에 국채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자산 대비해서 보통 일반적인 큰 은행들이 대략 많아야 20% 정도 그런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거의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대형 은행에까지.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상업 부동산 대출 그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된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뭐 그 이전부터 계속 투자했다가 수조 원의 손실을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세탁 관련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 좀 터진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던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도미노처럼 다른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은행이 한 5천 개 정도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의 지금까지 은행이 한 번도 그 파산하지 않은 은행이 하나도 없던 데가 거의 한 4, 5년 정도뿐이고요. 대부분 다 조금씩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5천 개씩 이제 은행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때 트럼프가 있을 때 그 규제 완화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았을 때도 이 은행은 건전하나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것인데 거기에 500억 달러 자산이 이상이면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트럼프 때 이게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다 빠져버린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서 빠졌죠. 만일 그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를 공지받았을지 모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터졌거든요. 그럼 다른 이제 중소형 은행들도 이런 리스크에 이제 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큰 은행들이 아닌 이전에 뭐 베어스턴스라든지 안 그러면 리만 브라더스는 워낙 큰 것들이었으니까 아직 큰 은행들은 이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인수합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한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중소은행들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연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QE를 시작할 것이다. 머니 프린팅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금이나 뭐 비트코인 대안화폐들도 막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가능한 것이고요. 이미 은행의 그 연준의 자산을 이렇게 줄이다가 또 다시 이번 사태로 또 약간 증가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리퀴디티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계속 이제 리퀴디티를 또 다시 공급해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뱅킹 시스템 자체의 어떤 취약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재료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은행 대체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이런 때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는 이제 금이 오르고요. 예를 들어 이머징 마켓이 문제가 생기면 달러가 오르는데 달러가 문제가 생기면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채우는 금이나 비트코인이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의 단기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뭐 지속될지 여부는 저는 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겠다 이렇게 싶고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이제 제일 하여튼 키포인트를 따지자면은 일단 게임의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게임으로 쫙 나가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이 나는 체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력이 약한 모습을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금리 인상 이번에는 이제 25bp 23일 날 0.25% 올릴 거라고 대부분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원래는 75bp 올릴 거라고 보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의 방식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 주변국들이 이것 때문에 스탁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은행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 침체, 경기 후퇴는 반드시 오게 되는 그 이슈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잘 모릅니다. 이게 유럽의 은행들도 있고 이제 미국의 은행들도 있는데 독일은 이제 자기들이 선언하기를 우리 은행들은 튼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은 전형적인 이제 유니버설 뱅크입니다. 유니버설 뱅크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 뭐 미래셋 네. 투자 증권 이런 걸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의 채권에 깨지고 주식에 깨지고 뭔가 투자은행은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결합된 곳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아직 이제 그게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이미 이제 블랙락이 그 리스크 시스템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채권이나 모기지 관련해서 리스크 평가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도 모기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국채라고 생각하는데 모기지 채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만기가 30년인데 대략 대출 기한으로 따지자면은 대부분 20년 이상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거죠. 금리 좀 올리면 10년짜리보다 더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컨설팅과 리스크 체크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때 2020년에 블랙락에서 위험하다고 그랬었어요. 위험하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그걸 그대로 시행을 안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2021년 가서 너무 수익이 좋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 했다가 이제 이번에 터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예견돼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터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25만 달러가 이제 예금 보험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전액 이제 보장은 해준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여기저기 터지는 사건들을 조금 더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2008년도랑 좀 비교해 봤을 때요. 네. 어떻게 심각도에서 좀 더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큰 은행들 그 당시 이제 2008년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더 규제를 강화를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빅뱅크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거는 금리가 이만큼 올랐을 때 니네들 자산이 견딜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은행이란 시스템은 큰 은행들이 튼튼해지면은 작은 은행들은 이제 좀 무너지더라도 그걸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2008년하고는 2008년이라는 걸 한번 당하고 거기 대비를 했기 때문에 다만은 이제 트럼프 때 이게 규제 완화를 하는 바람에 중소형 은행이 거기서 쏙 좀 빠져버려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빅뱅크들은 그 규제 속에 들어 있어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들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장관 옐런도 이제 말했듯이 이제 큰 은행들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뭐 재무장관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그렇게 부실한 자산 부분보다는 마켓 리스크로 생겨났거든요.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예금 그때 이제 상당히 특이했던 경우가 2020년, 21년, 22년이 아주 미국의 어떤 뱅크의 자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예금이 많이 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예금은 증가했는데 대출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들고 가고 하니까 이걸 이제 다들 유가증권으로 운용을 한 것이죠. 뭐 주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으로 하게 되는데 채권 중에서 그래도 자기의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그 운용 금리하고 마진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더 높은 금리를 그 당시 0%대 금리에서 높은 금리를 원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그래도 금리가 높으려면은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된다. 그다음 금리가 조금 높으려면은 국채나 이런 것보다는 모기지 채권. 이제 회사채 이런 거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사고요. 모기지나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국가의 보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주택 자체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 듀레이션도 이렇게 긴데 금리가 오르면은 원래 모기지 같은 경우 미국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중도 상환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갚아버리고 낮은 금리로 다시 빌리면 유리하기 음. 때문에요. 그래서 중도 상환을 막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듀레이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를 때는 아무도 중도 상환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그대로 긴 채로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모기지 채권은 두드려 맞는 것, 손실이 아주 폭이 크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은행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 조금 이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손실 정도는 계속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빅뱅크들은 뭐 충분히 스트레스 네.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혹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고리가 있나요? 그게 이제 금리라는 고리. 아, 있죠. 예. 이제 은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에 비해서는 특히 시중은행들은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부분 또 기업들 제외하고는 예금도 예금 보장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금에서 대출의 비율이 거의 뭐 95%, 99%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로 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었고, 뭐 아직은 이제 연체율이 아주 낮고 이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뱅킹 섹터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미국의 뱅킹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대충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일어났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 라인하고 시중은행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뱅킹 부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는 계속 불씨가 꽤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것들, 예, 이거는 뭐 자금 사정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한 5, 6개월 만에 이게 해결이 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제 조달을 계속할 때는 금리가 높아져 있고. 그러면은 자기의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대 수익은 떨어졌고, 뭐 이거는 자꾸 이제 손실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안 좋아 보이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자금 구하기는 더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금리가 계속 오르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나 주변국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만약에 뭐 25bp나 동결이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뭐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괜찮다고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주택 시장 혹은 뭐 아파트 시장이 중심으로 본다면은 그걸로 뭐 괜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일단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핵심 지역의 공급도 계속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은 계속 공급 물량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이 높은 수준이 유지는 되니까요. 유지는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장의 기류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아주 싸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현재 그래서 어제도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면은 강남도 그렇고 요즘 또 이제 도봉구 이런 쪽도 뭐 상계동 뭐 이런 쪽도 올라간다. 예,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요즘 살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더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싸게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 자기가 집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뭐 안 사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일반화하기는 그게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사례로.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대출 금리를 거의 한 2% 정도 주고 있다가 뭐 한 5에서 7% 정도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5% 정도 더 올라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 정도 꺾이고 그다음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금리의 어떤 금리가 4%에서 예를 들어 9% 올리는 거하고 0%에서 5% 올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0에서 5로 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무섭죠. 예. 4에서 예를 들어 5에서 5로 올리면은 이게 그 5%에서 10%로 간 그 비율인데요. 0에서 5% 혹은 1에서 6%로 올렸다면 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게 이제 채권의 듀레이션도 그 가격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역대 두 번째 정도로 금리를 급하게 올린 것이거든요. 보통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인상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2년 반이면은 리세션에 들어갑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올린 것보다 더 강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예, 리세션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가면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세션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연말이나 뭐 내년. 그렇죠. 내년 정도 가면은 거의 뭐 리세션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기류가 이렇게 상향으로 기류가 올라간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부동산은 또 그런 경기 리세션 여기에 바로 영향을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은 뭐 그렇게 쉽게는 안 잡힐 겁니다. 내년 가면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뭐 2% 뭐 그 내로는 절대 안 잡힐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결국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새로 건설을 하면은 뭐 건축비가 최소한 30% 이상 더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결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나중에는 살아날 텐데 예, 아직은 이제 조금 살아나기는 아직 트렌드는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도봉구에서도 좀 실거래가 올라간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그 청약 분양 시장에서도 뭐 둔촌주공, 장인뉴턴, 영등포자이 다 거의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도 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뭐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싸게 나온 것들, 뭐 고점 대비해서 한 40%가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수요가 있고 하면은 그리고 좋은 위치고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물건 중에 이건 이제 각기의 물건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이제 뭐 사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는데요. 내가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주식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항상 마음이 바쁩니다. 지나고 나와서 보면은 1년은 금방인 것 같은데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참 1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듯이요. 예, 부동산도 이제 좀 그런 이제 조바심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이제 드디어 조금씩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식도 대공황 때도 그랬고 보면은 떨어지면서 항상 이렇게 그 베어마켓 랠리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미국에서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약한 고리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국내에서는 이게 부동산 PF 부실 그쪽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그 참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의외로 그 약한 고리를 드러냈고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계 부분 가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계 부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이제 결국 지금까지 debt driven growth라고 그러죠. 이제 부채를 늘려가면서 성장을 해왔던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는 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가계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을 이제 개발하고 또 거래를 하고 팔고 하면서 건설 경기나 안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를 이끌어 가는데 이걸 이제 주도하는 쪽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뭐 아파트도 거의 주택도 이제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한 고리로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번 터졌죠. 사실은 그래서 레고랜드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터졌고 수면에 잠재워져 있는데 이게 또 한번 언제 터질지 하는 것이고요. 가계 부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뻥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소비를 둔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뱅킹 부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뱅킹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가계 대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 PF 부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시작 초입이라고 봐야 시작은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고 이제 한번 잠재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량한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측은 뭐 견디게 나갈 것이고요. 우량하지 못하고 이제 기대 수익이 낮은 그 원래 이제 금리가 낮을 때면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낮은 기대 수익도 다 끼어서 들어가니까요. 그 뭐 오렌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풀장에 물이 빠져 보면은 팬티를 입은 사람과 노팬티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풀장에 물이 쫙 빠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터졌고 이제 높은 금리를 쭉 견뎌가면서 이제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또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손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것들은 아직은 뭐 계속 나타나겠죠.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겠죠. 그 주말간에 참 안타깝긴 했는데 한 중소건설사 사장님께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약간 그런 것도 다 자금난에 자금 경색으로 인한 그런 그렇죠. 어려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군요. 나올 수 있죠.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버블을 했다가 그게 버블이 꺼지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어떤 정상화를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항상 최적의 점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좀 과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과하게 내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자본주의 경제는 그 과정에서 항상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좀 따르게 됩니다. 혹시 고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그래도 최소한 뭐 1년이나 2년 뭐 이렇게 지나야 그래도 좀 그때 주택 마련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한 2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5년.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 시장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에 이제 언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보면은 실업률이 가장 높을 때 투자했던 것이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낮았죠. 이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된다고 할 때, 예, 그때 오히려 지금 미국의 과거 역사적인 경험으로 본다면요, 그때가 오히려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은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들어갔을 때 그때 막 그때 실업률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막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완전히 스카이로켓처럼 치솟았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나 작년이나 이럴 때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추세적인 어떤 주식의 상승장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미국이 전혀 뭐 실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 뭐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유동성 앞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각각의 이제 국가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업이란 트라우마예요.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가 대공황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은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도 실업률이 주요한 변수로 들어가는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떨어지더라도 경기 후퇴라고 안 했던 이유가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독일은 인플레이션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때 뭐 수레를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고 뭐 이럴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는 외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만 좀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환율을 보고 자꾸 많이 반응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투자도 보면은 미국 실업률이 높을 때 주식에 들어간 것들이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볼 때 아까 부동산을 한 2년 네. 말씀해 주셨고 주식 투자도 잠시 쉬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그래요? 예,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쉬어. 왜냐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의 리세션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더 빨리 반응하니까 올해 하반기나 돼서 이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더 빨리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아주 뭐 프로페셔널한 단기적인 투자자들 혹은 내가 종목에 대해서 아주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 지금은 이제 단기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어도 뭐 기회 손실이 이전처럼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제가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댓글에 그 투자를 잠시 쉬라고 하는 쪽과 지금 2차 전지랑 인공지능 이런 거 로봇주 이런 거 날아가고 있는데 자꾸 왜 쉬라고 하냐 막 그런 의견들이 서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매크로 필요 없다. 또 이쪽은 매크로가 이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하니까 주식 투자를 잠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장에서든 뭐 지금처럼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테마로 떠오르게 되고 갑자기 챗GPT 때문에 AI가 떠오르게 되고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때는요. 그런 테마는 이제 따라가는 것은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 모멘텀 투자자들 뭐 이런 쪽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에다 오르는데 갔다가 또 손실 보고 떨어졌는데 팔았다가 또 손실 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상승장이 쫙 펼쳐질 때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부적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개인들 내가 펀드를 사서 한 3년 최소 가지고 있겠다, 5년은 가지고 있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불확실성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데모테크가 온다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식 외에 또 뭐 그 기회가 왔을 때 좀 살만한 그런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요. 요즘 뭐 2차 전지는 워낙 핫하니까 그렇고요. 뭐 인공지능도 이미 핫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헤매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쪽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저게 터지면서 스타트업 바이오 그 중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이제 보시면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지금 당장은 생기지 않더라도 자금이 풍성하게 투자될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종목, 이제 자금이 좀 풍성하게 투자돼야 좋은 것들이 일종의 바이오이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게 막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임상 실험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 이런 곳은 이제 자금이 좀 풍성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나마 이제 금리가 조금 진정되나 했더니 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그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좀 잘 융통이 되어야 이렇게 좀 이제 기업도 성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데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주식의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바이오와 이 섹터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조금 길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어려움을 조금 견디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했다면은 진짜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주식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1년 반, 2년 동안 매집한 상태에서 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때 같은 경우는 뭐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는 워낙 자금 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도 그때 이제 자금들을 많이 조달을 했었죠.
네, 바이오 헬스케어를 조금 예, 주목해 보자. 예. 근데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그 실리콘밸리 SVB도 이번에 사태가 터지고 스타트업들의 이제 중소은행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조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진행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르지는 않고 조금 여전히 좀 재미없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중국이나 인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오르는 예, 당연히 그런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일 우량주를 가진 국가를 만일 이야기하라면은 보통 미국을 이야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량 자본, 우량주를 가진다면은 미국에 이제 주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량주의 단점은 이제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 2021년까지 막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뭐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라고 샀다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량한 자산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량한 자산은 이제 미국의 자산이고 그걸 조금 기다리셨다가 싸게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P 500도 한 15, 20%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도 괜찮은 걸로 더 빠져야 될까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나중에 빠졌다가 또 올라가기는 할 텐데 그때 이제 견딜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누어서 조금씩 한 1년, 한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타이밍을 본다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하고 관련돼서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인도하고 중국하고 뭐 비교해 본다면은 여전히 뭐 이제 중국의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요. 중국이 성장하는 GDP의 규모를 봐야 됩니다. 성장률은 우리를 미스리딩 시키기 쉬운데 예를 들어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GDP가 한 3,000달러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10,000달러 되니까요. 3배. 예, 3,300달러로 해도 3배 정도 되니까요. 이미 3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4% 5% 성장하면서 GDP 규모를 늘려가는 거하고 인도가 4% 5% 늘려서 GDP 규모로 늘려가는 거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해 GDP라는 게 한 해 생산하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로 따지자면은 아직은 중국이 앞으로도 그 규모가 자꾸 인도하고 갭을 벌리면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스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이제 자꾸 미중 패권 전쟁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걸 옮길 것이다 하는데요. 그 정리되는데도 보통 2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장 이렇게 뭐 빼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너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입견일지도 모르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지리를 하는 분들나 역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하는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대. 그 기후대 벨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온대 지방에 다 붙어 있죠. 온대하고 약간 북쪽 이쪽에 붙어 있고요. 아열대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나 홍콩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도시 국가인 것이고 큰 이제 경제 규모를 통해서 인도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기후대가 보면은 거의 중동 이쪽 기후대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인도가 저런 기후 벨트에 있는 나라가 온대 지역에 있는 것이 중국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렇게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인도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성장은 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우량한 자산을 싸게. 지금 막 뭐가 좋을까 해서 뭐 미국이 약간 그런데 그럼 중국이나 인도를 사볼까 뭐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막
그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미국 자산을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미국의 이제 부동산 자산도 이제 싸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요. 뭐 주식 자산 저는 뭐 유동성 좋은 주식 자산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그런 자산이 싸게 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도 들어가겠네요. 한국도 예. 지금 이렇게 좋은 거 들어가기보다 예. 그것도 고려하긴 하지만 먼저 미국을 좀 바라봤다가 예. 차선책으로 후순위로 한국을 보는 거. 저는 미국은 이제 지수를 사도 됩니다. 네. 근데 한국은 지수를 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황이나 어떤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항상 저는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수 볼 때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나 안 그러면 기업 네. 이쪽 위주로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익을 많이 낼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아시다시피 한 2, 3년 이제 바짝 수익을 내고 한 어떤 때는 10년, 길게는 15년씩 이제 네. 박스권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걸리면 10년, 15년 동안 무수익 자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인구 구조나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기술 경쟁이나 그다음에 지역 어떤 패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섹터나 종목, 그다음에 미국은 지수를 해도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기 저성장 이게 또 책에서는 제로 모멘텀 사회 혹은 또 마이너스 모멘텀 사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국민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4만 불, 5만 불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명목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가긴 할 겁니다. 환율만 우리나라가 달러 대비해서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환율만 1,200, 300원 이렇게 간다면은 가기는 할 것인데요.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1인당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정말 저는 아주 먼 이야기이고 달성도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세월이 지나가면 대기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할 만한 그런 수치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에요. 부부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생활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를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실제 생활비보다는 언제 50대, 60대, 70대 이상 다 이제 샘플링을 해서 물어보는데 얼마면은 생활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다음에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대략은 이제 전국 평균하고 서울 평균은 다르죠. 서울이 이제 당연히 한 2, 3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은 대략 한 2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적정한 생활비가요. 그것도 이제 적정한 생활비의 평균이죠. 중간에 그보다 더 낮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높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중간으로 봤을 때 한 29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한 300만 원 조금 넉넉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비는 대략 그것의 7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210만 원이죠. 뭐 심플하게 적정 생활비 한 300, 최소 생활비 한 200. 이게 일반적으로 50대, 60대, 70대, 80대를 통틀은 평균이고요. 물론 50대가 더 높고 60대, 70대를 해서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략 보시면은 60대 정도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0에 200 부부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연금으로 뭐 한 20년, 30년 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은 대략 한 85만 원, 90만 원 이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 금액은 뭐 한 40만 원대입니다. 그래요? 나 엄청 많네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충분히 풀로 다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납입 금액을 항상 최고의 금액으로 납입한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아. 그 정도 이제 받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충분히 풀로 납입을 한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금액으로 예를 들어 한 35년씩 이렇게 납입한 사람들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니까 최소 생활비는 이제 커버가 되는 것이죠. 35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와. 아 이게 한 사람이니까 둘이 맞벌이면 2배 곱하기 2하면 예. 되는 거고. 그래서 연금에서 제가 노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 맞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개인이 연금의 액수를 아무리 올리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요. 올려봐야 200만 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 낮아지겠죠.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개인 연금을 넣는다, 뭐 이런 걸 더 대비한다 하더라도 높여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곱하기 1을 해버리면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금 맞벌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부부가 다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오래 부부가 다녀야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인프라는 맞벌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국가는 뭔가 이걸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여기에 투자하는 셈이죠.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국가와 기업이 이 인프라를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연금 맞벌이만 되더라도 어떤 가구의 노후 준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바가 이 가장 최고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언제 이런 개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뿌리. 예, 노동시장을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결국 연금을 잘 튼튼하게 넣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득. 그렇죠. 소득을 꾸준히 얻으려면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 준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이제 좀 있으면은 40%가 되게 될 텐데요. 그게 뭐예요,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는데요. 그 소득을 예를 들어 처음 가입했을 때하고 마지막 가입했을 때 따지자면 소득이 다 증가하겠죠. 그걸 전생에 걸친 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소득에 비해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이제 40%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목소득 대체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한다는 가정하에서 40%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40년 일하는 사람 없죠. 30년 일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전에 했던 하나 주장이 있는데요. 쓸데없이 명목소득 대체율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해봐야 사람들 40년 일도 못 하는데 실질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이걸 타겟을 높여봐라. 지금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대로 뚝 떨어져 있는데 이걸 높이려고 노력해봐라 했던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목소득 대체율 40%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다 40%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40년 직장을 다녔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오래 머물러 있어야 연금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봤을 때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잘 안 되겠는데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가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하나만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됐던 것이 이전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되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손으로 계산해봐도 안 그러면 머리로 생각해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후 준비는 이전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첫째, 노후 준비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국가가 연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효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족 내에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가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내에서 해주는 것하고 국가가 준비해 주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적을 때
서스테이너블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처럼 애 하나 있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떤 경우에는 정조 할머니까지 계시고 이런 시스템을 바쳐야 되는 것 다 건강보험료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의 금융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젊은 분들도 있고 40대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의 노후 보장 시스템은 국가의 보장 시스템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겠지만은 그거는 선진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훨씬 빨리 네. 진행되고 더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무섭네요.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시대로 앞으로 확실하게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해주려 해도 여력이 안 됩니다. 해주고 싶어도요. 안 돼. 예. 그러면 국가가 만일 재정을 풀어서 해주었다 하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환율이 박살이 납니다. 금융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리스나 저런 데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매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꾸 자기 책임의 시대로 그렇게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자산 관리가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맞벌이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소득을 잘 관리를 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는 그 체제가 중요한 그런 면에서도 과거의 20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으로 접어들듯이 노후 준비에 관한 것도 이미 이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자 도생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요즘 그래서 유튜브에도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참 그런 정보량은 많아졌습니다. 예, 저도 뭐 재미있게 듣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는 뭐 국가가 그런 걸 해줄 때는 뭐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써두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는 좀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해야 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네, 그 개인연금, IRP 이런 것도 필수고. 예.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얼마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00만 원 것인가. 늘긴 했더라고요. 예, 그런 세제 혜택을 이제 납입할 때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이걸 인출할 때 또 세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인출하시는 분들은 또 인출을 어떻게 하느냐. 자산관리의 진금 성분은 인출할 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자산관리 부분에서 조금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처럼 제가 불과 한 10년, 13, 14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남자들의 사망 연령이 대부분 75세 전후였어요. 예,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묘지를 둘을 준비해 놨는데 여성은 안 들어와 있고 주로 남성들만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보면서 그게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죠. 지금은 네, 수명이 훨씬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내가 노후 준비를 좀 또 혹시 서록 잘 못했더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주위에서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견디는 자식도 자녀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한 60세 예를 들어 이후에 40년이 남았다 이러면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 볼 때도 철저하게 앞으로는 노후 준비도 자기 책임의 시대에 좀 들어갔습니다.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그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정도라도 노동을 해서 그 생활비를 조금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겠네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필수예요. 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지금 이미 60대가 60대만 20%를 넘었어요. 그래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요. 와, 그렇구나. 대단한 거죠. 전체 취업자에서 60대가 20%, 5분의 1을. 예. 그게 작년 말에 그렇게 됐습니다. 야, 이게 지금 취업률도 60대가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60대 OECD 국가들은 정년이 64세, 뭐 62세, 65 만으로 이러니까요. 이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60 전반까지 하더라면은 고용률, 취업률이 높은데 60 중반 가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 중반 이후에 가더라도 한 40%씩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노후 준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후 준비가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외국처럼 일본처럼 70세로 늘린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안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60대 혹은 60 중반이요, 혹은 60대 전반의 노동시장에서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가서 저소득으로 내가 소득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보다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해서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의 전문성을 좀 키워서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노동시장에서 조금 퀄리티 있는 잡도 잡고 기간도 조금 길게 하고 하는 이런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보는 노동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노동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 맞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를 참조해서 어떻게 하나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그런 부분은 60대의 노동시장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장이면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기분으로 조금 전문성을 계속 키운다고 생각하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젊었을 때 일하면서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기간에 오히려 우량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싸다고 해서 우량하지 않은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우량한 부동산이 좀 더 싸졌을 때 사시는 것이 훨씬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장기 저성장 이게 또 책에서는 제로 모멘텀 사회 혹은 또 마이너스 모멘텀 사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국민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4만 불, 5만 불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명목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가긴 할 겁니다. 환율만 우리나라가 달러 대비해서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환율만 1,200, 300원 이렇게 간다면은 가기는 할 것인데요.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1인당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정말 저는 아주 먼 이야기이고 달성도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세월이 지나가면 되기야 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할 만한 그런 수치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20년 동안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였다가 2017년에 30,000달러가 됩니다. 17년 만에 3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소득 증가입니다. 우리가 10,000달러, 30,000달러 하니까 뭐 1인당 소득 1,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 뭐 1.3을 곱해주면은 1,300만 원에 하다가 3,900만 원 됐다. 뭐 별로 안 증가 안 했는데 하는데요. 항상 이게 가구 소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가 3인으로 보통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면 곱하기 3을 하면은 그 가장이 버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부부가 버는 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한 가구가 대략 과거에는 한 3만 달러를 한 가구가 벌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달러를 1억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 소득이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소득이 1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1억 안 버는 것 같은데. 그 2인 가구로 보통 우리나라는 2인 가구니까 그렇고요. 제가 이제 3인 가구를 한번 예를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소득이기 때문에 3인 가구는 곱하기 3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략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제 아주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거 뭐 지금은 34,000달러 이러는데 뭐 금방 4만 달러, 금방 5만 달러 가겠지 하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다 4만 달러대입니다.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태리는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렇고 독일만이 이제 5만 달러를 넘어서 있고 미국이 7만 달러입니다. 미국은 3억
거의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치고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나라 7배 인구를 가진 나라가 1인당 GDP가 7만 달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이고요. 그 외에는 영국도 4만 달러 되고 일본도 좀 안 되죠. 일본은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일본은 30년 동안 1인당 GDP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 비교해 본다면은 거의 94년에 4만 4천 달러 이랬어요. 대단했죠, 일본이 그때. 환율 때문에요. 달러로 평가를 하니까 그때 엔화가 거의 뭐 70엔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막 4만 4천 달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여하튼 지금도 이제 그 수준보다 낮죠. 그리고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개수,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소득으로 물건을 사는 개수를 따지자면 우리가 더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20년 동안 이루어왔던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부동산도 앞으로 그게 지속될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봐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가 봤던 20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우리나라가 어떤 패러다임에 들어갈까 하는 것들을 이제 자산 관리나 이런 거 할 때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본다면 전국이 다 올라갔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말 뭐 핵심 지역 그런 외에는 맞습니다.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도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다른 지역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쪽은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니까요. 일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은 당연히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모습.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때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 국가는 전체적으로 그 국토 내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이민이 유입되지 않는 한은 이제 젊은 인구 빼앗기 게임이 벌어집니다.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키운 젊은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역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 부분 진행된 게 아니라요.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이게 진행되었다면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쇼크로 다가올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소외된 지역의 땅값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 그 피부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투자의 하나의 그 명언 중에서 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이제 그 말인데요. 그게 이제 어떤 경제 쇼크가 닥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가 2021년, 2000년 이때 막 이제 마치 우리가 99년 이런 때처럼 그때 나스닥 버블 있을 때처럼 테크주가 막 올라갔을 때 결국 그때도 이제 this time is different였죠. 그다음에 99년 이때도 this time is different였죠. 이게 충분히 앞으로의 테크 기업들의 이익은 이 펄을 다 이걸 실현시켜 준다. 이렇게 했는데 this time is different가 아니라 똑같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써놓은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전체적인 어떤 페이스, 파라다임 측면에서 볼 때는 파라다임은 different하게 변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2000년부터 2001년에 WTO에 가입한 뒤 2000년부터의 고성장 그런 패러다임과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이제 자기들도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내실 위주의 성장을 하고 질적 성장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다음에 환경도 감안하겠다는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디퍼런트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진짜 그 투자에 있어서 정말
더 명심해야 되는 말인 것 같고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투자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방금 그 패러다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 인구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 이렇게 고성장을 하게 된 미국 아까 제가 3만 5천 달러에서 거의 7만 달러로 더블이 됐거든요. 20년 만에 1인당 소득이 그만하면 대단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일본도 그때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그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 중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 확 증가한 게 중국의 성장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나 여타국 중국하고 경제가 링크되어 있는 나라들을 고성장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중국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패러다임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패러다임 변화,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과거 20년과 달리 앞으로 일어날 20년, 30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믿어도 되는지 요즘 또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건 뭐 확실합니다. 지금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한다고 난리였죠. 원래는 그렇죠. 프랑스가 65세가 정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로 낮췄거든요. 낮췄다가 이제 62세로 올리고 이번에 또 2년을 더 올리려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난리인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연금 향후 일어날 2040년, 50년에 일어날 연금 재정 적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적자보다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마크롱이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 저쪽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반대는 또 반대를 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서도 마크롱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될 부분이 고령자들에게 자원이 배분되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성에 빠진다. 자원 배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저 정도의 연금 재정을 가지고 저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반드시 개혁해야 돼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고모님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사실은 제일 곤혹스러운 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하던 것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 게임 체인지의 하나의 지금 일어나게 된 일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잘 주시해야 되는 것. 이게 꽤 큰 영향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것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중국의 성장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부채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본래 성장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든다.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율도 속도가 많이 둔화되게 될 거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20년 동안 뭐 이렇게 조금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거침없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양극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되게 그리고 우량한 것들을 잘 선택한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기간에 오히려 우량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싸다고 해서 우량하지 않은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우량한 부동산이 좀 더 싸졌을 때 사시는 것이 훨씬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펼쳐질 경제의 모습에서 우량 자산을 따진다면은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게 투자하시지 말고요.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뱅킹 문제 혹은 유럽의 뱅킹 문제로 인해서 금리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새로운 게임 체인지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봐서는 이제 과거의 20년을 연장해서 앞으로 보시지 말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보셔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모님 저 한 가지만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들어서 아까 그 투자의 타이밍을 좀 얘기해 주실 때 실업률이 높을 때 한번 노려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실업률이 높을 때입니다. 아, 금리 인하.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트라우마는 실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 금리 인하. 재정도 있겠죠. 재정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고 할 텐데요. 통화 측면에서는 이제 재정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가장 손쉽고 빠른 게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이번 3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0.25만 오르면 주식 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오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인데요. 이제 은행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은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아직은 서로 설왕설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큰 은행들만 안 터지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중소형 은행들은 미국에도 우리가 85년 이때부터 미국의 저축 대부자 파산 있고 할 때 그때는 물론 워낙 쇼크가 크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미국의 은행들 무지하게 다 그 작은 은행들이니까요. 무지하게 이제 다 파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업하고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거의 한 5천 개 정도 은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00 자산이라고 그러기는 2천억 달러 자산이라고 그러긴 하지만은 미국의 이제 금융시장 전체 규모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저축은행 한 2개 정도 합한 규모, 그 정도가 SVB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미국은 컨트롤러블 합니다. 다룰 수 있는데 빅뱅크 문제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 부분만 혹시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주어진 정보로서는 빅뱅크 큰 은행까지는 대형 은행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아집니다. 2008년 때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들은 그 감독 내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런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이 다 종합적으로 봐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대충 미국 같은 경우 2년 반 정도는 거의 리세션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제 리세션 이슈가 떠오르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